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오늘도 이곳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의 회초리를 때리는 사진, 이 합성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이거 누가 올린 거고 왜 올린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죠.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7,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강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7,000명을 넘어서면서 8,000명, 10,000명까지 확진자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료 공백, 방역 위기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4가지 키워드 꼽아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0,000명입니다. 10,000명. 예상하셨듯이 10,000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월말에 확진자가 12,000명 될 것이다. 특단의 조치 검토 나선 방역당국.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매번 특단의 조치 검토에 나섰다라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정작 내놓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오늘도 7,000명 넘을 것이란 강한 우려. 한 달간 코로나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입원을 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30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양상 주춤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날 것,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과연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쩐의 전쟁, 돈 전자죠. 쩐의 전쟁, 전의 전쟁. 누가 돈 갖고 전쟁 벌였을까? 경향신문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이야기입니다. 100조 원 약속의 추경카드까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코로나 리더십 경쟁, 다른 말로 전의 전쟁. 이재명 후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밝힌 100조 주장 환영한다. 당장 하자. 윤석열 후보, 말만 말고 실천을 해라. 서로 공방, 추경 논의까지 여당은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 실수라고 비판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게 말이죠. 큰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 경쟁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책 경쟁으로 가야지.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나혼산. 한국일보가 쓰고 있는데 나혼산, 나 혼자 산달까요? 나혼산, 이거 뭘까요? 함께 보시죠.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산다.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그늘 10명 중에 4명이 무직이라는 거예요. 연소득 2,162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지만 고달프게 나 혼자 산다. 이건 문제죠. 1인 가구 중과세를 하지만 생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균 의료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더욱더 걱정이겠죠.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딜레마. 딜레마. 이것이 딜레마로다. 중앙일보입니다. 어떤 딜레마?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한다는 청와대. 그렇다고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결정한 건 아니다. 입장이 애매해요. 딜레마예요. 보이콧은 안 하지만 참석한다는 것도 아니다. 어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보이콧 땐 제2 사드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바르다 박성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민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요즘 사이가 좋습니다. 전날에는 야간에 공동 순찰까지 하더니
이번엔 달고나 게임, 뽑기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속에 나왔던 뽑기 게임까지 다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사진 속에 오늘 주제 대학로 커플 유세 호남 홀대는 없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홀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이 대표와 달고나 뽑기 게임도 하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왜 코미디 프로만 빠져 있을까?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그 생태계가 잘 퍼나갈 수 있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을 해줘야지 몰라서 쉬운 거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별 모양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사망이야 사망. 목숨이 걸린 거네. 나 네, 저게 김영주 의원님 우리 어린 시절에 뽑기라고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 집에서 저거 달고나 하다가 국자 태워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하여튼은 여러 개 했고 예, 여러 개 국자 해주셨습니까? 특히 제 밑에 여동생은 뭐 바로 우리 집 앞에 예. 그 장사가 있었어요. 예. 매일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뽑기장. 예. 저기 이 대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별 모양이 의미는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별의 순간. 예. 근데 별 모양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게. 어렵습니다. 세모나 동그라미 예, 이런 예. 게 쉬운데 이 근데 대표가 잘못 어쨌든 선택했어요. 뭐 저거.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로 혀를 핥아가면서 해야 아, 그렇죠. 그 맛을 노하우죠. 봐야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 아, 소시적이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그나저나 이재민 기자, 이준석 대표와 이거 뭐 언제 뭐 약간 뭐 서로 잠적했냐. 굉장히 지금 뭐 돈독해요. 오손도손.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늘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번 대선은 어떤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 포위가 중요하다. 무슨 예. 뜻이냐면 이제 결국 60대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상황에서 20, 30대 지지층을 잡으면 사실상 굉장히 쉽게 선거를 풀 수 있다. 이런 주장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그 위력 자체가 이미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타났죠. 20, 30대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만약 20, 30대 지지층을 끌어낸다면 굉장히 선거가 쉬워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서로의 어떤 이해, 서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연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에는 호남 홀대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검찰에 26년간 일하면서 또 많은 호남 출신 그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고 또 2년간 광주지검에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박정환 공보실장님 나오셨잖아요. 네. 김종인 총괄 상임 위원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호남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그렇죠. 무릎 사과와 눈물까지 보였던 게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발언이었어요. 호남 홀대는 없다. 네. 자,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 계실 때 그럼 그 전부터라도 국민의힘 인전 호남 쪽으로 한 구회 소위 말하는
서진 작전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에 맞춰서 지금 선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동안 뭐 몇몇 갈등도 있었는데 일단 선대위가 출범해서 진용이 갖춰졌으니까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엊그제 나왔던 우리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 입담과 함께 이제 호남으로 가는 외연 확장의 1차 예.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괜히 그 망국적인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했던 선거 체제 없애버리고 호남 더 이상 영호남 구분 없고 호남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해서 호남 홀더는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어제 충청 향후에 초청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녁에 앞서 우리 달고나 화면 봤습니다마는 2030 세대를 향한 청년들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위한 호남 끌어안기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묘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합성 사진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사진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올린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요 사진인데 좀 더 크게 볼까요? 요 사진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도령 머리를 딴 윤석열 후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매질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얼굴을 이제 합성해서 넣은 거고 엄마와 아들 사이에 원래 사진에 합성해서 넣은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합성 사진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합성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대학생 때도 아버지로부터 맞았다. 맨날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공부는 안 하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회초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체벌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로 추 전 장관이 이 합성 사진을 올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올렸다고요? 그렇죠. 한복을 입은 소년이 종아리를 걷고 있고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방망이를 든 사진인데 여성의 얼굴에는 추 전 장관, 이 소년의 얼굴에는 윤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둔 겁니다. 게시글 없이 이 합성 사진만 올려두었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의도로 올렸는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윤 후보는 대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체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회초리를 때렸다. 내가 법무장관일 때. 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 관계,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체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빗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예. 추 장관 지지자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 사진을 보았을 때 공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저거를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저 사진을 올린 것은 맞다. 추미애 전 장관에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었고 법무부 장관은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 부하다라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총장 나한테 회초리 좀 맞았잖아. 약간 이런 인식인가 봐요? 뭐 그 인식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회초리를 때리면 자기 자식한테 때려야죠. 카투샤 가가지고 빨리 입대 안 한 자식한테 회초리를 때려서 추 전 장관 아들에게? 예. 지금 그 경선도 끝난 상태에서 왜 다른 당 후보 회초리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다. 예, 큰 틀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여튼 말하자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열린민주당 조국 지지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 정치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예, 이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그 소수 강성 지지자 보고 자기 정치하는 거 별로 우리 당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 뭐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더욱 더 안 좋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게 시점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의 쓴소리 돌직구였습니다. 박재호 홍보실장님, 네. 추미애 전 장관 저 회초리 사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어제도 우리 나왔었던 이재명 후보 복신 전용기 의원도
계속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딜 건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한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조국의 강을 여하이 어떻게 진짜 건너는지 아니면 차라리 거기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한 30% 말기에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딜레마,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요즘 보면은 어제는 저희 당에서는 꼬꼬명이라는 시리즈 논평을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재명 후보의 말 바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부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초리 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저거 한 건에 대해서는 예. 별로 뭐 얄기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아, 논평 가치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예. 공당의 대표를 했었던 양반이 저는 박성배 변호사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장관으로 내가 때렸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의미가 굳이 붙이면 지금도 윤석열 후보 너 당신 못하고 있어 맞아야 돼라는 이 아직도 이 뭐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분노 내지는 적개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뭐 그닥 뭐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올린 합성 사진 논란 함께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때 아닌 뭐 논란도 일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반말을 했다라는 논란인 건데 글쎄요,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오세요. 두분 다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자, 일단 이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두 분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한 사이고 또 대표님 일로 와봐 라고 한 발언 문제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반말을 하네 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한 분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대표 나이 어리다고 당 중진들이 반말, 회사에선 어리다고 반말했다간 바로 잘린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버릇들이 없어서 라고 넌지시 비판을 합니다. 자,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 밝히고 있을까요? 현장 분위기 부드럽게 하기 위한 말이다. 사적으로는 반말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된 이후 홍 의원이 워낙 제게 깍듯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 일단 홍준표 의원 달래기 그리고 나서 그와 별개로 10여 년간 이어온 원희룡 지사와의 격없이 소통하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준석 대표가 좀 뭔가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기자, 저 장면은 이준석 대표와 이수정 교수의 마찰을 원희룡 후보가 좀 무마시키고 중재하고 달래려는 어떤 악수를 연출한 장면 속에서 불거진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반대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우리의 당의 어떤 입장과는 다르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그런 뭐 또 앙금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두 사람의 어떻게 뭐 화해하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시켜 주려고 이제 서로 악수를 권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게 과연 이제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냐, 혹은 뭐 일부러 반말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원희룡 지사가 사적으로도 반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난 8월달에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사적 대화를 하다가 통화 녹음을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후보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당시 이준석 대표가 대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맞네요. 그게 그걸 있네요. 보면 그때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예.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대화를 다시 봤더니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존댓말 쓰더라고 계속. 그랬군요. 그걸 보면 뭐 굳이 일부러 뭐 버릇이 없어서 반말을 했다 그러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맞네요. 그때 그 사적인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이재명 기자가 그걸 또 다시 한번 봤더니
팩트 체크해봤더니 원희룡 전 지사는 이준석 대표에게 사적으로도 대표님이라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한다. 팩트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선대위 갈등은 봉합했는데 선대위 인선과 관련된 최근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노재승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 논란인데 이번엔 우리 김구 선생님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8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 정권이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 비판 댓글에 김원웅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인데요. 흐흐흐 라고 글을 단 사실, 이 글이 다시 회자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재승 공동 선대위원장이 논란이 되자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과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김구를 띄우는 걸 보고 분노한 제가 김구한테도 이런 흑역사가 있다라고 그걸 비틀어서 이제 비판한 거죠. 공직을 맡은 이상 당연히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항상 신중하고 숙고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겠다. 자, 노재승 공동 선대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면 변호사님, 5.18과 관련된 논란, 검정고시, 가난, 이번엔 이제 김구 선생에 관한 글, 여러 지금 논란인 거네요. 물론 노재승 위원장이 선대위에 몸담기 전에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자유롭게 SNS에 올린 글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발언은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제 선대위에 몸담은 이상 과거 자신의 발언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서 남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재승 위원장이 언급했던 김구 선생 사건은 1896년에 김구 선생이 황해도의 한 주막에서 한 일본인을 두고 일본 육군 중이라고 판단하고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으로 김구 선생이 당시 일제차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고종의 간청으로 사형 집행을 가까스로 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김구 선생의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언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언급을 할 때는 그 사건의 배경을 폭넓게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이 추앙받는 이유는 강한 의지력 외에도 그 못지않은 행동하는 실천력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과한 행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건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해한 사건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폭넓은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 단면만 지적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인 신분에서 어떤 사람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했던 발언을 이제 선대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 평가의 몫은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평가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본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들이 커지고 특히 여당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공격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이죠. 노재승 위원장 보는데 영입 병이랑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뭐 청년 자영업자라고 해서 청년과 또 자영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그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됐는데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영입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 일단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저는 이번 논란이 되면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박정하 공보실장님, 네. 어떻게 영입된 겁니까? 누구 추천으로 영입된 거죠? 노재승 공동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던 비니좌의 별명을 얻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럼 사실은 저거가 그때 당시 이준석 현 대표가 주도했었던 저 버스 유세, 지원차 유세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거기를 통해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많이 올리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추천 경위는 뭐 사실은 그때 당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뭐 곤혹스럽고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본인이 일단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오해 부분을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한병 원장 같은 경우는 즉각 본인도 스스로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 지금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여론의 추이나 본인 해명 기회를 좀 달라고 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좀 불편하실 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추측키로는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영입 취소 쪽이 아니라 해명의 시간을 주고 있는 듯한 선대위의 결정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노재승 선대위원장 본인은 완강한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발언 중 자극적 키워드만 선택해 국민 감정 자극하는데 혈안, 사인의 위치에서 했던 과거 발언들 때문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후보직 내려놔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기자, 본인의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해명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논란의 글 말고 다른 글까지 더 논란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선대위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얘기했지만 30대의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여야 할 세대 그리고 어떤 직업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영입을 했는데 결국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텐데 조금 전에 박정아 공보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의 시간을 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송 나와서 해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명에도 논란이 되는 게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어제도 이제 지금 논란이 5.18 관련 발언 그리고 뭐 검정고시가 정상이냐 비정상의 발언 논란에서 이제 김구 선생 논란까지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해명도 김구 선생이 국밥을 늦게 줘서 때려 죽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박성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때려 죽인 일본인이 이제 조선인 행세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육군 중위냐 아니면 그냥 상인이었냐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국밥을 늦게 줬다고 때려 죽였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어제 그게 사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방송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논쟁을 더 키우는 그런 꼴이 될 텐데 결국은 본인이 해명의 시간을 좀 적절히 쓰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어제 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사인일 때 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사퇴하라는 건 부당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많은 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공인들이 과거의 발언들, 사인일 때 발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다 사퇴를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조국 전 장관만 하더라도 사인일 때 발언이 다 부메랑이 돼서 더 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인일 때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명의 시간이 오히려 본인을 더 곤궁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큰 선거해봤고 홍보본부장까지 해보셨잖아요. 결단과 모든 거에는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뭐 우리 공보실장님 계시지만 해명의 시간을 주고 있는 이 시기가 적절합니까? 시기적으로? 사실은 빨리 좀 거취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당도 입장이 곤란한데 첫째 우선 윤석열 후보가 호남 홀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재승 위원장이 5.18에 대해서 뭐 반민주화 이야기를 하면 윤 후보의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공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할 때 그 사람 사는 이웃까지 탐문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생활이 어떠냐를 보는 거죠. 지금 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사인일 때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데 결국 그 인사검증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있잖아요. 공인이 되기 전에 사인일 때 어떻게 살아간 걸 검토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 민주당의 조동현 공동
예,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장도 결국 사생활 문제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영입을 너무 말하자면 그런 검증 없이 영입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미 저분 같은 경우는 4월 재보궐선거 때 이미 출연해서 이미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영입했으면 빨리 영입했던 분이 설득하거나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견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연예인도 아닌데 후보 안 해보고 투표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판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관측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김건희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를 보고 찍는 거지 후보 부인을 보고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후보 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후보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박정하 공보실장이 그저께 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중요 정보를 공개했죠. 한 달 안에 봉사활동 자리에 나올 거다라는 거를 제가 유추해낼 수 있었잖아요. 변함없습니까? 그 작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절한 때에 당연히 국민들 앞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서 본인의 모습과 그다음에 내조 그다음에 선거 도와주는 일을 하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내부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계속 뭐 자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쪽 프로그램이고 자기적이라는 것은 또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앞서서 아니면 뭐 급하게 이럴 필요는 없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인데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해내면서 지지율이 다소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경향도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 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결과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저희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도 이렇게 시원한 대형 미디어 월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다자 가상 대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실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하고 조원 CN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 결과 자, 이재명 후보는 38.3%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2.6%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2.9%, 안철수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8%. 그런데 놀랍게 허경영 후보가 3.7%로 김동연 후보보다도 허경영 후보가 그리고 심상정 후보보다도 뭐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놀랍게도 오차범위 안에 이분들이 허경영 후보 얼굴은 처음 보는데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 이런 결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함께 보시죠. 두 번째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뉘앙스와 온도 차이가 사뭇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36.3%, 윤석열 후보가 36.4%로 소수점 한 자릿수 차이로 딱 붙었습니다. 심상정 3.5, 안철수 6.5, 그리고 김동연 1.0, 허경영 후보의 얼굴은 여기선 보이지 않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두 가지 여론조사의 온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선 둘 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 모름 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13%나 되기 때문에 그 영역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아마 문항에 따라서 또 혹은 선택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는 있으나 좀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요. 아마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12월 초까지 있었던 어떤 선대위 출범 이전에 약간 불협화음 그런 것이 조금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지나가면 실제로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 이후에 두 후보 간 조사가 차이가 다시 벌어질 것인지 또 같이 더 타이트하게 붙을 것인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 때는 역전 상황이 올 것인지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조사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다음 주 조사 결과 관건이다. 네. 자, 두 가지 여론조사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기자, 허경영 후보가 방금 뭔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떴다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또 다른 관심사가 이제 선관위가 2월달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선관위 주최 공식 토론회가 있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그런데 거기에 허경영 후보가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사가 좀 떠오르고 있죠. TV 토론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초청하는 그러니까 후보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의석수가 5석 이상 있어야 됩니다. 심상정 의원은 통과됐죠. 의석수가 정의당 6석이니까. 직전 대통령 선거나 직전 총선 정당 투표율이 3% 이상 얻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 통과됐죠.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20% 넘게 얻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언론사가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받으면 또 선관위가 초청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5%다.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5%, 평균 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조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언론사가 의뢰할 때 허경영 후보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언론사가 근데 그건 언론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것이 어떤 간섭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가 얼마나 허경영 후보를 넣어서 5% 이상을 얻느냐에 따라서 허경영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뉴스들도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이재명 후보의 큰 사진과 함께 불붙은 쩐의 전쟁. 백조 가자! 쩐. 어떤 쩐일지 잠시 후 백조 얘기하겠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죽지 않게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제 몸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쌓아놓으면 됩니까? 거꾸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나지 않을 만큼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편의점 조끼를 입고 또 이제 알바 체험, 또 노동 행태 체크에 나선 이재명 후보입니다. 쩐의 전쟁이 제목이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서 100조 원 투입해야 한다. 후보는 50조인데 그것도 적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진심이라면 환영한다. 그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고 100조 원 지원과 관련해서 당장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쩐의 전쟁.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대신 소상공인에게 준 보상금이 쥐꼬리였다라는 표현을 해서 한 조간신문은 마치 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듯이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다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00조 원 이번엔 덜컥 받아서 당장 하자. 지금 양쪽 모두 다 쩐의 전쟁 시작된 겁니까?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 야나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프레임을 누가 주체적으로 가져와서 확산시키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동안 경제 민주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김종인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들었던 금액보다는 다소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가 즉각적으로 좋다, 대신에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시도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후보의 일어난 발언은 자신의 실행력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하자. 그동안에 자신의 정책을 실행해왔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한 단면이고, 그와 아울러 야당까지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여당 후보인 내가 이렇게 직접 실행하자고 말을 하게 되면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리저리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자는 의사를 곧바로 실행을 해달라. 즉 야당도 원하고 나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으므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이 이재명 후보의 인격을 거론하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왜 이재명 후보의 인격 비판을 한 걸까요? 바로 이 장면 때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장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들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나이죠? 사과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재명 기자. 그제 서울대 가서 강연을 했었죠. 그 자리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와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의하는 건 성소수자 단체 분이 나와서 항의를 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독교 단체를 만나서 자기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대 입장을 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했죠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바로 지나치는 모습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 전 저 장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비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정의당 대표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 이 후보의 인격 그 자체다라고 인격 문제를 비판했고, 장혜영 의원은 차별받는 시민들의 외침에 대한 철저한 냉소와 무시다. 표되는 약자만 편드는 게 이재명 씨 실용주의다. 정의당은 굉장히 뭔가 인격적인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기독교 단체를 가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뭐 성소수자를 만나서는 차별금지법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더 최악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자신의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건 어제 성소수자 단체가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뭐 성소수자를 사회가 용인하냐 마냐를 자체를 뭐 사회가 합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다만 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분명히 사회적 합의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훨씬 더 어떻게 성소수자 단체가 저렇게까지 비판하거나 또는 정의당의 비판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 냉소적으로 말하고 돌아서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논쟁적인 거예요. 일단은 정의당이 비판하는 대목이 저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태도와 관련된 비판하기 때문에 뭐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은 굉장히 뭐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뭐 김영주 의원이 보기에 따라선 이재명 후보가 예정이 없었던 돌발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다 듣고 다 했죠라고 얘기를 듣고서 그냥 일정 때문에 돌아선 모습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비판처럼 막 인격적인 뭐 이중성 문제다라고 하기엔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또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의 반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줬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생각해서는 의도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하게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저기 방금 이재명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기서는 저기서대로 다 받아줄 것처럼 얘기하면 오히려 본인의 어떤 태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 물론 정의당이나 말하자면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야박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뭐 잔인하게 보인다까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런 태도가 명쾌하게 본인은 사실은 뭐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자기 신념일 수도 있는 거거든. 한 개인의 신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태도를 명확하게 밝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는 다 들었다. 네. 그렇군요.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전 지사가 이재명 후보는 이중 언어를 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원희룡 전 지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아, 진짜 존경하냐?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뭐 국토보유세 하겠다. 근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지원 홍보실장님, 원희룡 전 지사의 비판은 이재명 후보가 이중 언어를 쓴다. 알쏭달쏭하다. 존경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른다고 했다라는 건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존경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고 분명하게 한 거죠. 그 일각에서 보도도 됐는데 풍자물도 좀 있더라고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소득 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기본소득 하는 줄 알았지.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 쪽에서 냈잖아요. 어제 우리 돌직구 멤버인 이양수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어요. 꽃고명 시리즈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리즈 뭐래서 이제 차후 계속 나올 듯한데요. 일단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갖고 있는 본인의 정치 철학이 뭔지 지금 사회에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생각이 막 바뀌는 듯한 말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뭘 갖고 판단을 할까 싶어요. 앞서 우리 서울대 강연 이후에 우리 성소수자들 만났을 때 행동도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비판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심을 분명히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또다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스스로가 그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그냥 겉으로만 저렇게 말이 이렇게 저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바뀌면 저는 국민들이 여전히 그 진심에 대해서 못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야당 측이 제기한 이중 언어 논란과 관련돼서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가 바로 조국의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의 논란인데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사과를 물어보니 계속 후보는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님도 누구보다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고민정 의원의 강한 이제 반박. 홍준표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직접 뭐 설전은 아닌 것 같고 청년의 꿈 게시판에 고민정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자 홍준표 의원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이다 라고 글을 밝히죠. 홍준표 의원이. 자, 그러자 홍 의원의 답변에 육성 댓글을 달아달라라는 YTN 인터뷰에서 그러게 왜 정치 인생 4개월에게 지셨습니까? 왜 윤석열 후보에게 졌냐? 라고 또 대응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기자,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왜 강 건넌 사람에게 자꾸
사과하느냐, 강에 빠져 죽길 바라느냐라고 고민정 의원이 방금 항의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봐도 뭐 조국 전 장관님도 민주당 4기 정부의 탄생을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뭐 글쎄요, 뭐 건넌 장관은 참 애매하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뭐 이재명 후보의 사과뿐이 아니라 뭐 윤석열 후보는 직접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이게 조국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가 사람의 뭐 이재명 후보가 누가 나서서 사과한 것, 뭐 송영길 대표 사과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조국 사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내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혹독한 그런 선택적 정의를 통해서 보편적 정의, 보편적 상식,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얼마나 보편적 가치 속에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냐, 진영 논리에서 얼마나 벗어날 것이냐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 논란은 계속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며 연일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때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었을 때 함께 비교됐던 게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점이었는데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참모가 SNS에 올렸는데 그게 하필 이재명 후보가 3억 곡을 쓴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엇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관하여 가난했고 자주 두들겨 맞았지만 넘치게 사랑해주던 엄마가 있었으니 일탈 같은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끓는 어떤 3억 곡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이 같은 날 모름지기, 집안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되는 법, 집안이 분란스럽고 화목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글을 갑자기 올려서 한 조간신문은 이 정운현 전 공보단장이 이재명 후보의 글을 겨눈 것 아니냐라는 그 조간신문의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은 서서히 했던 그 아주 경선 과정에서 독살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는데 서서히 그런 어떤 흐름들을 바꾸고 가고 있거든요. 예.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에 후보랑 같이 가셨고 그런데 여전히 이낙연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군다나 저 참모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독살스럽게 말하자면 또 선의의 경쟁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나 비하가 담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같이 고문께서 같이 이 후보랑 모습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더 이상 정치 비평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치 비평 않겠다는 유시민, 이재명 후보 지원 사격. 지난해 4월, 지난 1월 정치 현안 비평은 절대 하지 않겠다. 두 차례 절필 선언인가요? 중단 선언인가요? 절필이 아니라 절유튜브 선언인가요? 절튜브 선언인가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50분간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 관계자. 정치 비평 재개한다는 것일 뿐 제도권 정치 복귀 의미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정치 비평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 비평 재개한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 복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지만 비평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절튜브 선언한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뭐 시사 토론이라든가, 뭐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재명 후보를 두둔한 바 있습니다. 정치 비평을 했죠? 들어보시죠. 이재명에게는 흠결이 많다, 그렇게 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달리 해석하는 분들은 그것은 그냥 흠이 아니고 상처라고. 이재명 지사는 제가 노래 한 곡을 헌정한다면 K&A 맨발의 청춘 같은 그런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나이 50 넘어서 그렇게 발전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 박선 변호사님, 정치 비평 않겠다라고 2차례나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 비평을 제기한다는 의미이지 정치 복귀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뭐 정치인이 정치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정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예. 정치 비평쯤이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제기한다는 거 크게 문제 삼을 수는 그렇군요. 없다고 아,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정치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는 분도 비일비재인데 정치 비평쯤이야 뭐. 그렇죠? 그리고 안 하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시한을 두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안 예.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 예, 충분히 달리 보면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빅마우스로 불리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것 같고 본인도 어느 시점에는 정치 비평의 형태로 이 대선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제기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평에 대해서 다소 논리 비약이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강력계 출신의 박선 변호사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3가지 뜨거운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들을 실루엣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직구 샷삼 첫 번째 주인공의 실루엣. 남성의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그 정체는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자, 얼마 전 국민의힘 출범식에서 연설을 한 고3의 김민규 군이 첫 번째 핫삼의 주인공입니다. 고3 학생인데 굉장히 당차고 똑부러진 연설을 한 바 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왔는데 이 김민규 군의 연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아니 무슨 연설에 표절 시비냐 이건 가당치 않다라고 맞불을 놨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김민규 군의 연설과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뭐가 표절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불협화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습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라인이 들었구나. 자, 이걸 두고 표절이라는 시비가 일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절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함께 보시죠. 뭐 대필이나 악의적 표절이 아닌 오마주다. 표절 의혹 있을 줄 알고 연설 3일 전 공연 링크도 걸었고 법적 문제 없으면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힙합 노래의 특색 있는 부분을 따다가 이제 연설로서 어찌 보면 재치 있게 표현을 한 걸로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제가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얘기할 때 임재범 씨 노래를 표절하려는 의도였을까? 들으면 단박에 아는 내용을 표절은 과도한 지적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 누가 표절이라고 문제 삼는 겁니까? 아무래도 진보 진영 쪽에서 이제 표절 문제를 삼았죠. 근데 본인 스스로 오마주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마주라는 건 또 존경의 의미로 패러디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고3의 연설을 가지고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지나친 좀 과도한 지적인 건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논쟁을 촉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이 고3 이 김민규 군의 연설을 이제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아니 고3들까지 갈라치기라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니 당원 길을 살려주는 차원인데 이것은 무슨 갈라치기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굳이 저도 이제 양쪽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민규 군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고3 연설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광주에서 이제 고3 여학생 또 연설이 있었죠. 또 들어봤는데 글쎄요, 뭘 우월하다, 어디가 더 떨어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참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고3 학생들이 이제 어쨌든 정치장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가 굉장히 환영할 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굳이 그렇게 당원의 길을 살려주는 게 비교를 통해서 우월해야만 기가 사는 건 아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그런 무한 경제 속에서 더 좌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건데 그런 걸 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런 과도한 비교를 통해서 굳이 그런 걸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번 표절 논란을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조금 글쎄요 이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계속 이런 싸움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이런 싸움에 들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그럼 내가 했던 연설은 임재범 씨 표절이냐라고 항변을 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자, 이 김군에 대한 표절 논란은 한 그 커뮤니티에서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들어보셔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논란은 이재명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우리 고3이 저쪽 고3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성무 변호사님, 저도 양쪽 그 고등학생 연설을 들어봤는데 둘 다 잘하던데 굳이 이준석 대표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하니까 민주당의 또 대학생위원회에서 히틀러냐라고 하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논리면 형수 욕설만으로 민주당 후보는 인성 파탄자다라고 또 이 대응하는 일련의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서. 그게 자꾸 강력계.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낫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우월하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의 연설이 고등학생, 즉 성인이 아닌 학생의 연설으로서 상당히 훌륭하다, 축혀 세울 만한 연설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라는 민주당 측의 표현도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집단적인 선동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굳이 히틀러에 비견될 정도의 발언이었는지도 다소 의문입니다. 처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양측의 표현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다시 또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인성 파탄자라는 표현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러한 거친 언사들은 국민들이 특별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데 또는 반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두 사람 간의 다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굳이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무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쌈 실루엣의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라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장이 이를 지시하고 은폐하려 했다라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값 일부가 하락 직전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하자 누리꾼들은 장난하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하였으며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하여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벌써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 안정화됐다,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한 게 몇 번째인지 모르고 거기에 벌써 몇 번 속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이 지금 보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표현 자세히 들어보면 살짝 박 전 시장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밝히는 홍 부총리의 표현이 서울 부동산 시장가가 하락 직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됐다라고 하는데 하락되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하락 직전 상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 책임지면서 그다음에 특히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애매하게 이상한 말씀하신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저 하락 직전이란 표현, 그 전에 여름에도 뭐 이상한 애매한 표현 쓰셨는데요. 저는 정부가 저렇게 시장 상황을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된 책임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이 부동산이 이 하락 직전까지 간 상황은 뭐냐면 거래가 완전히 절벽 상태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도 절벽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될 수 없게 양도세 부담 등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 온 건데 이걸 마치 부동산의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 아들 병원 입원시킨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가슴에 와 닿지.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하락 직전에 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도권 난리가 났는데 대구시장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다가갈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직전 상황이다, 안정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논평하는 가운데 경실련 발표 자료가 쓱 지나갔는데 38년 걸리는 내집 마련인데 무슨 하락 직전이에요. 언제 떨어져요 부동산 집값? 김용주 의원님, 아니 뭐 맨날 떨어진대 몇 년째 언제 떨어져요? 사실은 이제 서울의 가치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 직전이라잖아요. 동경과 런던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실제로 보면 겨울이 되면은 말하자면 그 하근이 적은 지역에서는 별로 이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겨울이 되면 대치동 하근가를 중심으로 이쪽은 더 집값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서초, 강남, 송파는 여전히 상향가를 치고 있거든요. 강북, 광진 이런 일부 지역이 사실은 보합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현실적인 어떤 말하자면 눈높이에 맞는 현실 진단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앵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락되고 난 다음에 하락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그게 맞죠. 누가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하락 직전이라고 안정화됐다고 얘기해요. 서민들이 집을 사기 직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전에 그 고속도로 막힐 때 아빠들이 명절에 고향 갈 때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보채니까 아빠 언제 도착해? 그러면 한 4시간 남았는데 거의 도착 직전이야 라고 약간 할 때 나중에 크고서 그게 우리 아빠들이 희망 고문했구나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 이런 발언들이 자칫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기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거처럼 막 급등하는 양상은 지금 아니죠. 그리고 실제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 나서는 어쨌든 간에 공급책을 누가 들어서든 간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공급책에 대한 더 많은 이제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세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을 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갔던 어떤 홍남기 역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본인 아들 병원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서 입장 안 밝혔습니까 아직?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어쩌면 입장 표명 직전입니까? 근데 사실 한 차례 입장을 밝혔었죠. 이미 뭐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화는 걸었으나 어떤 다른 무슨 민원을 하거나 한 건 아니다. 상황이 궁금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정부 예산을 받는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이란 관계 자체가 단순히 그냥 전화하면 뭐 그것이 그냥 뭐 알아보기에 단순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한 의사가 제보한 것처럼 병원장이 병실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의사가 한 것처럼 서로 조작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라기는 홍 부총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비상식적으로 현 정부에서 폭등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제발 하락 직전이기를 홍 부총리의 말대로 제발 이번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삼 소식의 실루엣 이게 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실루엣의 정체 공개하죠. 실루엣과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위에는 한 여성이 몇몇의 여성들이 흰 옷을 입고 요가를 하고 있고 풀밭에서 밑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젖소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서울 우유의 광고 영상이 논란입니다. 서울 우유의 광고 영상이 논란인 대목은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남성이 탐험가로 보여요. 카메라를 들이대자 굉장히 미지의 땅에서 흰옷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이슬을 받아먹고 요가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순간 이 여성들이 남성이 소리를 내고 들키자 젖소로 변합니다. 네. 자, 서울 우유의 광고. 사람이 젖소로 여성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광고를 삭제했는데 논란 살펴보시죠. 박승우 변호사님, 어떤 논란입니까? 일단은 이 탐험가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젖소로 변신을 합니다. 즉 여성과 젖소를 등치시킴으로써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몰래 촬영,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목에서 크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서울유유 측에서는 여성 비하 의도가 없었고 청정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 그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가하는 사람들 중에 6명은 남성이고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지금 남성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우유 측의 의도를 선회해 보자면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음식, 사람이 지내도 되는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젖소를 통해 추출해낸 원유로 우유를 제조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는 취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사람이 풀밭에서 놀고 행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람이 갑자기 젖소로 변한다. 애초 의도는 사실 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젖소임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반부의 영상 자체가 시청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편집과 송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선희 변호사님이 어떤 논란의 대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 주제부터 공개하고 뉴스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 주제 공개합니다. 스텔스 등장. 이 스텔스 오미크론 못 봐요, 못 잡는다는 거죠. 10,000명의 그림자.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는데 오늘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7,102명. 역시 연 이틀째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례 없는 수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숫자가 주는 공포감뿐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입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의료 대란, 병상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의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역대 최다치고요.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망자 중에는 한 달 동안 병상이 없어서 사망한 분들이 30명이 넘게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불안해진 시민들이 늦은 시각까지 해가 떨어진 어두운 밤 저녁 상황까지 선별진료소에 길게 줄을 늘어섰고 검사까지 3시간이 걸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운 저녁에, 겨울 저녁에 저기서 3시간 줄 섰다가 확진되겠다라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실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 사이의 확진도 빠르게 증가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저 추운데 검사 받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줄 서고 있는 사례도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 그 외국 그 일로 불가피하게 네. 출장 다녀오셔서 2차례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실제로 줄 서보셨을 텐데 최근에 선별진료소에 줄 섰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길게 나와서 몇 시간씩 줄 섭니까? 네, 저는 이제 12월 5일 이제 두 번째 PCR 검사를 하거든요. 예. 입국한 지 6일 뒤에 첫 번째는 이제 입국한 그 다음 날 한번 받았고요. 두 번째 받았는데 12월 5일 날 바로 얼마 전이었군요. 네, 일요일 날 받았는데 강남 보건소에서 섰으니까 줄 서는 데부터 1시간 이런 대기선에서 섰어요. 주말인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1시간 쓰고 1시간을 쓰고 1시간 넘게 걸린 거죠. 1시간 넘게 걸렸네요. 그리고 뭐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은 오후에 갔더니 2시간 걸렸습니다. 오히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세 시간 이게 사실이네요. 완전히 실외입니다. 예. 실내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 뽑기까지 거의 1시간을 써서 번호표 뽑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고 2~3시간 걸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요. 추우니까. 그래요? 예. 또 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도 있고 외국인도 끼어 있고 오히려 더 저 줄 서 있다가 더 확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들고. 만약에 저 중에 한 명 오미크론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릴 우려도 또 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갔다 와서 몸이 아프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렸나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심각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이제 조금한 약을 파는 곳에서 바로 자기가 물론 돈을 내지만 예약해서 실제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점 안에 있는 뭐 약국 그 옆에서 그런 설치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PCR 검사는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보다 다른 건 한 10초 정도 재는 수준인데 조금 검사하는 곳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자가 진단 키트도 말하자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영업자 대책을 더 많이 튼튼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음 어떤 강력한 대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지금 화면에도 저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고 5시간 뒤에 오세요라고 한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치명률도 악화일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함께 보시죠. 코로나 치명률이 OECD 38개국 중에 9위,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5개월 만에 14배 상승.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여간 사망자 25% 증가. 검사 건수 2배 이상 증가. 영등포 검사소는 5시간 오세요. 뒤에 오세요. 게다가 PCR 검사로, 저 검사로도 못 잡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아이들 학원도 못 가게 했다. 윤해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했는데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당신아 맞아라. 소통이 아니라 강압이다. 이게 나라냐. 학생들 학습권 볼모 잡은 협박 백신이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댓글 폭탄이 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교는 안 막으면서 왜 학원은 막냐. 라는 뭐 불만사항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이재명 기자. 이게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불신, 우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있죠 지금. 물론 방역 당국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층에서 성인들보다 확실히 전염률이 훨씬 높죠. 지금 2~3배 더 높다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백신을 맞춰야겠다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맞을 것이냐.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불안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 자체가 성인들에게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맞았을 때 나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특히나 전문가들은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불안이 큰 상황에서 그렇다면 불신을 없애주는 작업이 먼저인데 그 작업 전에 강압이 먼저였던 거죠. 사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 강압인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불신을 먼저 없애는 작업을 한 이후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서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방법은 다른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그 책임이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된 별다른 새로운 정책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7,000명 연이틀 나온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